자칫 일본과 군비 경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F-35 대량 구매가 미국에서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은 한국에도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면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에서 일본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태도, 또한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스텔스 F-35 최다 보유. 트럼프 대통령은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를 일본에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킨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선 일본의 F-35 전투기 구매권은 작년부터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예상된 수순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를 발표했는데, 일본이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대일 무역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전투기 구매를 재촉했습니다. 동맹국을 상대로 무기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F-35 같은 고가의 군사장비를 팔아 무역 역조 문제를 해소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동차 등에서 미국의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진정시킬 카드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 전투력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전투기의 도입은 일본의 자위대의 공격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일본은 호시탐탐 방위력을 늘리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특히 최근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 강화에 관한 논의가 방위성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주변국들을 견제하는 능력을 대폭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 불가능 국가에서 이제 개헌을 통해 선제적인 공격 능력을 갖춤을 보여줌으로 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억지시키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런 일본 움직임에 침략의 야욕이 있다며 즉각 비판 성명을 내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미국의 미사일 배치 여부도 파악 중인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한미 상호 방어 조약 등으로 일본이 한국을 직접 공격할 리는 거의 없습니다만, 갈수록 일본이 많은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고 미국은 일본이 중국을 대신 견제해주니까 일본을 무장화하려고 하므로 일본이 그 가운데 한국에 군사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죠. 미 국방부 당국자는 NHK의 이번 F-35 전투기 판매는 일본의 방위력을 높일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 경제와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무장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초 일본은 한국의 초계함에 일본 초계기를 접근시키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F-35를 많이 수입하는 것은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은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에도 그리 반가운 사안만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애초 F-35A 42대 구매를 계획세웠다가 2018년 작성한 중기 방위 전략 방위 대강에 경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F-35B를 포함한 F-35형 전투기를 105대 더 사들여 전체 보유 규모를 147대로 늘리기로 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일본은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를 도입하면 가가와 이즈모에 탑재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길이 248m, 폭 38m에 만재 배수량이 27,000톤급인 가가는 해상 자위대가 보유한 동급 1번 호위함 이즈모와 함께 경항공모함으로서의 개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바람대로 해상과 공군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나 일본은 결코 한국을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때문인데요. 오래전부터 한국에는 북한을 억제해야 하는 다양한 전술적인 수단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 때문에 F-35A가 도입된 것이기도 합니다. F-35A는 평양까지 단숨에 날아갈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이죠. 물론 일본에는 대수에 못 미칩니다만 한국도 40여 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 제어에는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북한은 한국의 F-35 도입에 대해서 전격 비판을 하며 한반도를 전쟁통으로 만든다고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일본의 분석과 같이 상대방을 묶어둘 수 있는 전략적 무기는 미사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은 오랫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사거리 200km와 탄두 중량 500kg에 묶여 있었지만 오바마 정부 때 전격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고 탄두 중량도 2톤까지 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현무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대량 생산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현무 미사일은 불규칙한 궤적을 가지기 때문에 적이 쉽게 요격할 수 없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의 한 전문가는 탄두 중량 2톤 규모의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사일이 마하 7에서 8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GBU-28이나 벙커버스터 GBU-57보다 두세 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가질 것이라며 방사성 물질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의 전략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억제를 위한 미국의 전술핵이 들어오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하는 등 다양한 위협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점점 사거리 대비 중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 당국과 꾸준하게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며 괴물 미사일이라는 현무4를 개발한 것입니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은 2톤 정도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탄두 중량 제한이 없는 미사일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 때문에 사거리를 많이 늘려나가기는 어렵고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사실상 중국까지 모두 포함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다만 한국은 중국과 사드 갈등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사거리를 늘리는 미사일 개발이나 공개는 신중하겠죠. 그러나 사거리를 수천 킬로미터로 늘리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기술로 가능하며 대량 생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중국은 물론 일본도 적지 않은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전면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본은 거의 모든 전역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사실상 한국의 위협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항모와 전투기를 확보한다고 해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한 국가에는 쉽게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한국은 국방비를 최근 북한과의 평화 모드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는 현무미사일의 대량 생산에도 적극 반영되어 주변국의 공격력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정세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되어 간다면 미사일 협정을 통해서 한국의 사정거리와 탄두 중량은 점점 더 늘어가게 되어 미사일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베 총리 북한 재료 삼아 어떻게든 해보겠다. 일본은 현행 헌법상 상대 국가를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정권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정당화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부각하는 양상입니다. 어제 9일 일본에서는 고노다로 방위상이 북한의 군사력이 일본의 한층 위협이 되고 있다고 국회에 출석해 강조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신형미사일 개발 등으로 공격수단을 다양화, 강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공격 능력이 예전과 달리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하면서 결국 필요한 것은 일본의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로는 사실상 방어만 할 수 있고 미국의 이지스 어쇼 시스템도 백지화가 됐으니 이제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의 해석을 다르게 하자는 뜻도 비칩니다. 고노 방위상은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발사되기 전에 해당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 헌법상 법리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포함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원칙은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이를 뒤집는 것입니다. 마치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과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기존 원칙과는 상반돼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북한은 최근까지 연중 행사로 일본 바다에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해와 위협이 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재료 삼아서 적극적으로 공격 가능한 국가,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할 야욕을 보이는 것이죠. 이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에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도 국방계획에 따라 미사일 강국으로 발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을 대항한 억지력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일본의 크고 작은 도발의 준비는 계속해서 진행 중으로 아베 총리는 이제 개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아베 총리의 임기가 내년이면 끝난다는 것인데 아베 총리는 4연임을 준비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차기 총리 지지율 1위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정 간사장으로 아베를 10%가량 앞서지만 아베 총리는 일종의 꼼수를 통해 4연임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일본 정계에서 제시되고 있어 주목을 끕니다. 아소 부총리는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지만 야당이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활용해 조기 총선을 하면 승산이 높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규 개정을 통해서 아베 총리가 4연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엿보겠다는 것입니다. 니케이는 1986년 7월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총리가
중참의원 동시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뒤 같은 해 10월 말로 다가온 총재 임기를 당규 개정을 통해 연장한 사례가 있다며 포스트 아베 후보들이 연내 중요한 해산이 아베 총리의 당 총재 4선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는 개헌을 할 것이고 한국이나 주변국을 위협하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주변국의 위협 때문에 국방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무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이 늘어날수록 주변 국가들도 쉽게 한국을 넘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한 대라고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마장에 있는 말을 가까이서 보면 눈이 상당히 크고 둥근 데다가 인간과는 달리 얼굴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덕분에 말의 시야는 350도, 고개를 돌리거나 하지 않아도 360도 중에서 10도의 범위만 제외하고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덩치에 비해 너무나도 겁이 많고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물체를 모자이크상처럼 어른거리는 형태로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주말의 경우 쉽게 놀랄 수 있겠죠. 이 때문에 경주말들은 차 한 대라고 해서 눈의 양쪽 부분에 가죽으로 된 가리개를 하여 앞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시야는 120도로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양옆이나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녹내장, 눈중풍, 뇌진탕 등의 신경 손상이 오면 주변 시야가 손상돼 시야가 더욱 좁아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터널처럼 보인다 해서 터널 시야라 부르는데요. 현재 미국과 일본의 외교는 터널 시야 수준이라 불러주는 것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미국과 일본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아베 총리는 NHK의 일요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라와 나라가 교제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교제가 불가능하니 한국에 교제할 수 있는 계기를 확실히 만들어달라 요구하고 싶고 한일 정상회담 때도 이를 전달했다며 여전히 한국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겠고 한국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과 교류를 하지 않겠다 떼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을 통해 매년 20조 원이 넘는 무역 흑자를 챙겨가는 동시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한국에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초대량의 반도체 소재 납품 기회가 주어졌던 일본인데 단순히 GDP 사이즈만 비교해서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죠. 미국은 한술 더 뜹니다. 최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문제를 이야기하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에 병력을 더 보내고 있고 사우디는 이와 관련한 대금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TV 제조 산업을 빼앗아갔다. 값을 치러라. 미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며 거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의 발언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 1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예정된 한국과 미국의 6번째 방위비 분담금 회의를 앞두고 트럼프는 한국은 절대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는데요. 이것은 경주마의 시야보다 좁은 일본의 좁디 좁은 바늘구멍 시야 외교 수준을 넘어서서 마이크로 나노 시야 외교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마이클 블룸버그가 자신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더라도 트럼프를 꺾기 위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자에게 10억 달러, 1조 1615억 원을 후원하겠다 밝혔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재산은 3조 6천억 원, 트럼프 총 재산의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액수를 민주당 후원금으로 투척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제 아무리 뉴욕의 트럼프 타워, 트럼프 플라자 등 9개의 초대형 빌딩을 보유한 빌딩 재벌이라 하더라도 구글을 창업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인도 최고의 갑부 무케시 안바니, 알리바바를 만든 중국 부자 순위 1위인 마윈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마이클 블룸버그와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죠.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과도 무역전쟁을 벌여놓는 바람에 미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는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가 영국 버킹엄궁에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네덜란드의 마르크 리터 총리,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딸
앤 공주까지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트럼프의 뒷담화를 한 것이라 추정되는 영상까지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의해 공개된 바 있죠. 하지만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트럼프의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를 낸 정도인데요. 이번에는 독일과 러시아가 미국의 약점을 제대로 강력하게 타격하였습니다. 유럽의 1인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모스크바에서 만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이어지는 해저 파이프죠. 노드스트림 2의 건설을 강행할 것이라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독일과 러시아의 만남이 미국에게 더욱 쇼킹했던 것은 불과 몇 주 전인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독일의 가스관 연결 사업인 노드스트림2를 제재하는 방안에 서명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행정 성명에 따르면 이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시켜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방문조차 불가능해지도록 하였습니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미국의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표차이로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번 독일과 러시아의 합의는 미국 입장에서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연합이 현재 치열한 에너지 패권 싸움을 하고 있고 핵심 에너지 자원이 바로 석유와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인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천연가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천연가스의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도 아니고 미국의 에너지관리청 EIA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 매장된 천연가스가 1688조 큐빅피트로 압도적인 세계 1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매장된 천연가스 규모는 438조 큐빅피트로 러시아의 4분의 1도 되지 않죠. 게다가 여기 세계 에너지 통계 전문 업체인 에널다타의 자료를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소비하고 있는 탑5 국가가 바로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한국인데요. 이 중에서 1위 중국과 3위 독일이 러시아와 손을 잡았고 이탈리아와 한국도 향후 높은 확률로 러시아와 가스관을 연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니 미국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러시아 최대 규모의 국영 천연가스 회사 가스프롬이 공개한 노드스트림2를 보시면 러시아의 서쪽에 있는 우스트루가에서 시작해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폴란드를 지나 독일의 북동부에 있는 도시 그라이프스발트까지 이어지는 가스관입니다. 1200km에 달하는 초대형 파이프인데요. 1년에 550억 큐빅미터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독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드스트림2가 더욱 강력하고 미국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독일과 러시아 정부 간 딜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럽 1위이자 세계 1위 에너지 기업인 로얄 더치쉘을 비롯해서 중동부 유럽 지역 최대 에너지 기업인 오스트리아의 OMV, 프랑스의 ENGIE, 독일의 유니퍼와 윈터쉘까지 참여해 프로젝트 총 비용의 절반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소비하고 있는 중국도 바로 지난달에 러시아와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이름의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식이 아니라 실제로 천연가스의 거래가 시작되는 개통식 말이죠.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2014년 착공을 시작해 약 5년 만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계약금 규모만 4천억 달러, 하나로 465조 원. 러시아의 국영회사 가스프롬이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3,000km로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이어지는 가스관 길이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사이즈죠. 중국에 이어 유럽까지 에너지 패권 싸움에서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협상 파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 특히 러시아와 한국이 얼마나 거대한 빅픽처를 그리고 실제로 현실 가능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연결하는 사업을 포함해 철도, 북극 항로 등 총 9개의 협력 사업, 나인브릿지라고 하는데 이 9개의 다리라 불리는 계획이 한국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경제개발부의 막시모프 차관이 서울을 방문해 우리측 대표의 9개의 다리 행동계획 2.0에 동의한다며 9개 다리 협력 분야에서 양국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라 전하며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미 한국은 러시아와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고 북극 항로 활성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9개의 달의 계획을 빠르게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소비하고 있는 탑5 중에서 이미 중국과 독일, 이탈리아를 러시아에 빼앗긴 상황 속에서 한국마저 러시아의 가스로 완전히 넘어갈 경우 미국에게 남은 국가라고는 일본뿐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 이후 쇠퇴할 것, 30년 후에는 범죄의 대국이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바로 그 일본만 값비싼 미국의 천연가스를 사주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이 아닌 돈을 뜯어먹기 쉬운 곳 정도로 대우한다면 말이죠.